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살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이네요. 지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2월 4일 날 동계올림픽이거든요. 네네. 딱 한 100일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중국이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더 베이징 사수 일종의 전쟁을 네네. 신경을 써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핵심 지역이니까요. 그동안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베이징에 외국인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 또 다른 지역에 사는 내국인도 사실상 베이징에 출입을 통제시켜 왔거든요. 외국인 베이징 방문하는 외국인이 3주 동안에 지정된 시설에 격리하라는데 그 누가 방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정책을 써와가지고 사실상 거의 베이징만큼은 발생률이 제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의 정책을 위드 코로나하고 좀 구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로 코로나. 그래서 영국하고 이스라엘, 한국, 최근에 한국까지는 위드 코로나 국가로 분류가 돼 있었고, 네네. 중국하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강력한 봉쇄 정책을 계속 펼치는 나라는 제로 코로나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베이징인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국 통계이지만 전국 통계 38명인데 그중에 베이징 환자가 한 6, 7명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구멍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아마 다시 훨씬 더 방역 조치, 격리 조치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네네. 확진자가 발생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내에서도 그 지역의 전 주민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진자가 방문한 건물은 모두 폐쇄하더라고요. 네네. 모두 폐쇄하고 그 봉쇄 수준도 최고치로 올리고 그다음에 각종 문화시설, 오락시설 부분적으로 그래도 개방했던 네네. 그런 장소들 공공문화 장소들 전부 다 폐쇄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필수 인력은 절대 베이징을 떠나지도 말고 방문하지도 말고 그 여행 중단 조치죠. 초강력 그렇죠. 조치를 다시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예. 시진핑 주석 본인 자체도 내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문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번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이번 달 말에 G20 정상회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신다고 지금. 네네.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불참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지나친 봉쇄도 모자라 가지고 최고 책임자마저도 절대로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뭐 우리가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석은 해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대외 활동이 작년 1월이었거든요. 작년 네네. 1월에 미얀마를 방문했고 3월에 파키스탄 총리를 베이징으로 불러서 정상회담 한 적이 있네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G20 정상회의 가서 시진핑 주석이 좋은 말 못 들을 것 같아서 안 가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19 책임져라. 이게 뭐 본인 본국의 국민들한테는 내가 솔선수범해서 안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이제 일본 얘기인데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회의에 참석 예정인데 이러면 한일 정상회담 좀 성사될라나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전 여기서 좀 한일 정상회담이 약식이지만 그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6월에도 그 성사될 뻔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는 뭐 기시다 총리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간단히 인사만 딱 하고 약식 정상회담도 그때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예, 네. 상당히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G7 정상회담이었죠. 그때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회담이거든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니까 이게 줄임말로 COP26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음 달 11월 달 그 초반에 1일에서 한 2일 사이에 영국 글라스고에서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반드시 여기에 참석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G7이나 G20보다도 오히려 우리 국제관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회담으로 보니까 예. 반드시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96개국이나 참석을 하니까요. 왜 우리 좀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교토 의정서, 네네. 탄소 배출 줄이자라는 전 세계 국가들의 협약.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는 온라인 참석이 안 돼요. 그리고 대리 참석도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예. 그 총리가 와야 되거든요. 예. 꼭 참석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본의 급작스럽게 시작하는 총선도 이번 31일 날 마무리되잖아요. 네. 지금 예. 끝나기 때문에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참석을 하겠다고 얘기되고, 그 만약 여기에 불참을 하게 되면은 일본이 아니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대책에 아니 여기에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국가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한테도 뼈아픈 지적이 될 겁니다. 이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해놨거든요.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참석하겠다고 예정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식이지만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31일 날 총선 결과를 봐야 됩니다. 네. 일본의 총선 결과 자민당이 패배하면은 네. 불참해도 크게 비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 일정이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번 달하고 11월 초까지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더라고요. 10월 말에 지금 그 로마 가서 G20 정상회담에 예.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교황청에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또 회담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아까 말씀드린 기후총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예. 11월 1일, 2일. 그다음에 또 헝가리로 건너가십니다. 헝가리를 네. 건너가서 소위 그 비세그라드 그룹,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요 4개국이 참석하는 동유럽 주요국 그 미팅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회담을 하더라고요. 그 11월 5일 날 또 바로 귀국하니까 10월 말 11월 초 상당한 외교 방문 일정입니다. 네. 예. 한번 간 김에 그냥 싹 돌고 오시는데 야, 이 해외 일정이 이렇게 빡빡하면은 여행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근데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늘 뭐 열린 자세로 할 의지가 있었다 아닙니까? 일본 때문에 못 하게 된 맞습니다. 거지. 예. 6월에 아까 말씀드린 영국에서 G7 예. 때도 우리 측은 희망을 했었거든요. 예. 스가 당시 총리가 그 장소에 안 나타났었어요. 기시다 이분은 좀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스가 총리는 워낙 좀 말씀을 좀 못하는 분에 속해가지고. 자, 다음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1년 차가 됐는데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이다. 너무 지나치게 백악관을 자주 비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인 분석하기 전에 네네. 현재 지금 지지율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딱 한 10개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한 10개월쯤 되면은 이 10월 달에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취임 10개월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네.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평균이 53%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44%예요. 네. 역대 최저거든요. 부시 전 대통령은 88%, 1년 차니까. 예예. 클린턴 대통령도 48, 오바마 53%, 다 이 정도인데 본인은 44%니까 너무 최저입니다. 근데 여기에 원인은 말씀을 왜 이러지? 집권 1년 차도 안 됐는데 네.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나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재확산 네네. 접종률이 생각만큼 그렇게 만족스럽게 올라가지 않고 코로나 재확산 문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도 네. 상당히 좀 여론의 질타를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경제 회복을 내세웠었는데 경제 회복도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최근에 또 물류 위기요. 물류 위기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예예. 근데 저는 생각보다 바닥 민심에는요. 이 불법 이민자 국경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억울할 겁니다. 본인의 선거 공약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처럼 강경하게 국경 통제해갖고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인권적으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집권했었거든요. 예예. 근데 막상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정부의 이민 정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너무 미지근하다 얘기하고 있고 예. 공화당은 국경을 활짝 열어 제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도 좀 약하고요. 근데 저는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차 때 너무 이 구조적인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이 대부분 다 국회의원도 도와줘야 되고 주지사들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상원 부분을 보면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하원도 222대 213이거든요.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픈 게 주지사를 분포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 23명, 공화당 소속이 27명이에요. 그럼 이 풀뿌리 민심을 좌우하는 주지사들이 대부분 다 상당히 반 바이든 정책을 펼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 바이든 정책을 펼치는 플로리다주 같은 그런 공화당 소속 주들의 주지사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여론이 상당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도 또 조사도 하더라고요. 취임 후에 10개월 지났을 때 한 280일 됐을 때 백악관을 비운 날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이건 또 거꾸로 역대 최다예요. 280일 중에서 108일을 백악관을 떠나서 본인 고향 집이나 별장에서 보냈다. 트럼프만 하더라도 108일이 아니라 70일이었고. 이분도 엄청났는데. 예. 트럼프 엄청났는데 별장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분을 능가했다고요? 오바마는 40일 정도 비웠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108일을 고향 집이나 별장에서 보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발표를 해버리더라. 발표해버리니까 이 부분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지금.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트위터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트위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쫓아내니까 SNS 그룹 하나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2000%가 넘게 뛰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참나. 그런 뉴스는 또 완전 반대되는 뉴스예요. 네. 트럼프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하면은 트럼프 찍을래요? 아니면 바이든 찍을래요? 하니까 40대 40으로 나왔거든요. 이 40대 40이 좀 믿기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공화당 당원들은 78%까지 찍었습니다. 예. 이거 참나 진짜. 예, 다음은 또 터키 대통령 얘기인데 터키 대통령 주요 10개국 대사 모두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막무가내라고 외국 언론 특히 영국 미국 쪽에서는 오크워드라고 해놨던데 그게 저는 한국어로 진짜 말썽꾸러기 막무가내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예. 막무가내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20년째 집권 중인데 이 본인이 늘 반대해온 반정부 환경운동가가 있거든요. 네. 오스만 카발라라고 이 사람을 석방을 지금 터키 주재의 주요 10개국 대사들이 이런 석방 요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이런 걸 많이 한국에서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야권 인사 환경운동가 구속하지 말라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10개국 대사가 이번에 야권 인사 석방 요구 공동 성명에 동참한 10개국 대사 전부 다 터키에는 필요 없다. 다 추방하라는 정말 예외적인 조치거든요. 그러면서 터키를 이해를 못하면 터키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카발라 이 야권 인사는 사실 이스탄불 법원에서도 너무 심하다고 환경운동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종신형을 하느냐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예. 풀려났어요. 풀려나니까 몇 시간 만에 다시 구속을 시켰는데 이번에 구속시킨 혐의는 쿠데타 모의 혐의거든요.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모의를 했다고. 이번 주말에 G20 정상회담에 터키 대통령 참석하거든요. 본인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나올 거예요. 그 주요 의제를 본인이 만들고 다니네요. 다음 마지막 소식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민운동기구들이 테러단체 지정을 비난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겠죠. 죄송합니다. NGO들이니까 시민운동, 팔레스타인 시민운동이니까. 그런데 세계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대형 시민운동기구 NGO를 6곳이나 테러단체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설득력이 부족해요. 제가 보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 여성연합회, 아동인권단체인 디펜스 포 칠드런, 어린이 보호하자 기구, 그리고 농업단체인 농업위원회 연합회, 이런 NGO 비정부기구 활동하는 단체들을 6곳이나 테러단체로 지정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테러단체로 지정하면은 일반 NGO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개입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활동이. 근데 테러단체로 지정을 하면은 개입할 권한이 생기거든요. 자산도 압류할 수 있고 대표 활동가도 구속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단체들이 위조 서류 만들어서 EU나 유엔에서 많은 기금을 받았다. 자선활동 단체로 지정받은 기금. 근데 기금 받아서 몰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부분 다 자금을 갖다 바쳤다. 그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런데 EU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짓 하지 말라라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진짜로 그렇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가시면 무조건 테러 단체로 하는 거는 참 여기나 저기나 마지막 소식 두 개가 똑같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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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뭐 우리 오늘 코로나19 소식 전하면서도 좋은 소식도 많이 전했지만 그때 또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게 이렇게 방심할 때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도 안전하게 지내는 거에 방점을 찍고 마스크 단디 쓰고 손모임에 씻고 사람 많은 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거기다 또 지금 환절기라서 감기까지 조심해야 되니까 두루두루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지내야 돼.